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미국은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한 자국의 연구를 철저히 감췄을까요? 학계의 권위자가 직접 밝히는 미국 정부의 불편한 진실,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세력과의 싸움. 한국계 미국인 교수의 정체성을 뒤흔든 발견의 순간부터 진실을 향한 위험한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데이비드 리입니다. 52년의 인생 동안 저는 언어의 발전과 문자 체계에 관한 연구를 해왔죠. 언어학자로서 저는 항상 영어가 가장 발달된 언어이며 서구의 교육 체계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믿어왔습니다. 제 부모님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셨지만 저는 철저히 미국식 교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부모님은 제가 성공한 미국인이 되길 바라셨고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버드라는 명문대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죠. 제 연구는 학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저는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가을날이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문자의 발전과 사회적 영향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양한 문자 체계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죠.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하버드 도서관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황변한 종이에 타자기로 쳐진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군정 교육부 한국어 문자 효율성 연구 1947.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미군정 시절 한국에서 어떤 언어 정책이 시행되었는지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비교 사례가 될 것 같았죠. 문서를 펼치자마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구 결과 요약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글이 문맹 퇴치 및 학습 속도 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로 판명됨.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가 가장 효율적인 문자라고?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보고서를 더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보고서는 미군정이 한국에서 시행한 문맹 퇴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양한 문자 체계의 효율성을 비교 연구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의 문자를 비교했고 놀랍게도 한글이 학습 속도와 이해도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는 거예요. 특히 성인 문맹자들이 한글을 배우는데 평균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데이터가 있었죠. 반면 영어는 최소 3개월, 일본어와 중국어는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이 문서가 진짜인지 의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인데 왜 이런 연구 결과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50년 넘게 믿어온 언어적 우월성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어학자로서의 호기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죠. 이 연구가 사실이라면 제가 알던 언어학의 역사는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캠퍼스는 저녁 노을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죠.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제 정체성, 학자로서의 양심, 그리고 서구 중심적 학계에서의 제 위치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 연구가 진실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결심했어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로 말이죠.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이 연구의 진실을 파헤쳐보기로 한 거죠. 제 학문적 여정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밤새 그 문서에 대해 생각하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버드의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를 걸으며 머릿속에선 수많은 의문이 맴돌았죠. 제 연구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고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미군정 한국어 문자 연구 1947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해당 연구에 대한 직접적인 문서는 나오지 않았죠. 다만 관련 문서 색인에서 행정상 이관됨이라는 짧은 메모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정부 연구가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었죠. 저는 이메일을 통해 국립문서보관소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점심시간 캠퍼스 카페테리아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연구가 의도적으로 묻혔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왜 미국 정부는 이 연구 결과를 감추었을까? 머릿속에 여러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냉전 시기 미국의 문화적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단순히 행정적 실수로 인한 것일까? 호기심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오후 세미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오니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메일 내용은 간단했어요. 해당 문서는 1950년대 초 특별 지시에 따라 국무부로 이관되었으며 현재 열람 제한 상태입니다. 제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열람 제한? 70년도 더 지난 연구가 왜 아직도 제한되어 있는 걸까요? 이건 분명 단순한 역사적 자료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국무부 문서 열람 신청을 즉시 제출했어요. 하버드 교수라는 지위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캠퍼스의 모습이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어제 발견한 원본 문서를 꺼내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쓰인 주석이 눈에 띄었어요. 추가 자료 서울대학교 문서보관소 참조. 이건 새로운 단서였죠. 그날 밤 저는 한국에 있는 서울대학교 웹사이트를 찾아보았습니다. 영어로 된 페이지를 통해 문서보관소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 한국어 실력은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했지만 영어로 최대한 자세히 필요한 자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발신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제 자신의 일부를 찾아 나서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다음 날 강의를 준비하며 노트북을 열었을 때 서울대학교에서 온 답장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빠른 응답이었어요. 해당 자료는 보존되어 있으나 직접 방문 열람만 가능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이 연구를 더 깊이 파고들 것인가? 그것은 제 학문적 믿음, 나아가 제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언어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제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학기 강의 일정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방문을 계획할 시간이 필요했죠. 하버드 캠퍼스는 가을의 정취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의 난관에 부딪힌 채 며칠을 보냈어요. 국무부에서는 여전히 답변이 없었고 한국 방문 계획도 쉽게 확정되지 않았죠. 그런 와중에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학과 회의 후 복도에서 동료 교수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리 교수님, 한국 관련 연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한국학 전문가가 계신데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 말에 눈이 커졌습니다. 솔직히 하버드 내에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곧바로 동료 교수에게 자세한 정보를 물었죠. 김민수 교수님이십니다. 동아시아학과에 계시고 특히 한글과 동아시아 언어의 역사에 관해 깊은 연구를 해오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김 교수님의 연락처를 받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빠른 회신이 왔어요. 다음 날 점심에 만나기로 했죠. 다음 날 캠퍼스 내 카페에서 저는 김민수 교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58세 정도로 보이는 김 교수님은 온화한 미소와 함께 단정한 차림새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제가 발견한 미군정 시절 연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 교수님의 눈이 빛났어요. 그 연구를 찾으셨군요. 저도 오랫동안 그 연구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실제 문서를 본 적은 없습니다. 김 교수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어갔어요. 데이비드 교수님,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설계된 문자죠. 그 말에 저는 약간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그런 제 반응을 눈치채고 미소 지으셨어요. 의심스러우신가요? 그럴 만도 하죠. 하지만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천지인 철학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건 15세기에 이미 이루어진 혁신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적으로 한글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김 교수님은 잠시 침묵한 후 천천히 대답하셨어요. 서구 중심적 학계에서는 비서구권의 업적이 종종 평가절하되곤 합니다. 제 연구도 마찬가지였죠. 그 말에 불편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 자신이 바로 그런 서구 중심적 관점을 가진 학자였으니까요.
김 교수님은 테이블 위에 작은 메모장을 꺼내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한글의 자음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니은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이죠. 저는 처음으로 한글의 구조를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문자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도구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를 담은 체계라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대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김 교수님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배경부터 한글이 한국의 문해율을 높이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점점 더 깊은 호기심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죠. 이 모든 주장이 민족주의적 과장은 아닐까요? 김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실험을 통해 검증해 보세요. 그 제안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객관적인 실험을 통해 이론을 검증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이었으니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한글, 영어, 그리고 다른 문자 체계의 학습 속도와 효율성을 비교하는 실험을 설계해 볼 수 있겠네요. 카페를 나서며 김 교수님은 제게 한 권의 책을 건네주셨어요.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 관한 영어 번역서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감사히 책을 받았습니다. 캠퍼스를 걸어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느껴졌어요. 새로운 연구의 방향이 조금씩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직접 실험을 설계하고 한글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볼 차례였죠. 실험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특별 언어 학습 실험 참가자 모집 공고를 냈더니 예상외로 많은 지원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30명을 선발해 3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각각 한글, 영어, 일본어를 처음부터 배우는 집단으로 말이죠. 물론 모든 참가자는 해당 언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로 구성했어요. 한국계 학생들은 한글 그룹에서 제외했고 일본계 학생들은 일본어 그룹에서 배제했죠. 저는 각 그룹에 동일한 학습 시간과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문자 체계를 익히는 것부터 시작해 간단한 단어, 문장, 그리고 짧은 글까지 읽고 쓰는 과정을 3주간 집중적으로 진행했어요. 실험의 공정성을 위해 김 교수님께 조언을 구하긴 했지만 실제 교육은 각 언어권 출신의 다른 교수들에게 맡겼습니다. 첫 주가 지났을 때 이미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글 그룹은 기본 문자 40개를 완전히 익혔고 간단한 단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어 그룹은 알파벳을 배웠지만 발음 규칙의 복잡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일본어 그룹은 히라가나의 절반 정도를 겨우 익힌 상태였죠. 2번째 주가 끝날 무렵 저는 더욱 놀라운 결과를 목격했습니다. 한글 그룹은 이미 짧은 문장을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었어요. 영어 그룹은 간단한 단어들을 어렵게 읽어나가는 수준이었고 일본어 그룹은 히라가나를 겨우 마스터한 상태였습니다. 제 연구실에 앉아 데이터를 정리하며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1947년 미군정 연구 결과가 정확했던 거죠. 3번째 주가 끝날 때 최종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3그룹 모두에게 동일한 난이도의 짧은 글을 제공하고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 테스트했어요.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글 그룹은 평균 85%의 내용을 이해했지만 영어 그룹은 42%, 일본어 그룹은 겨우 30%에 머물렀어요. 또한 새로운 단어를 학습하는 속도도 비교했습니다. 한글 그룹은 10분 만에 평균 12개의 단어를 익혔지만 영어 그룹은 7개, 일본어 그룹은 5개에 그쳤어요. 실험실에 홀로 남아 데이터를 분석하던 저는 책상에 등을 기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마 70년 전 연구가 정말 맞았단 말인가? 머릿속에서 제 학문적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언어학자로서 새로운 발견 앞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는 분명했어요. 한글은 학습과 문해력 향상에 있어 놀라운 효율성을 가진 문자 체계였습니다. 저는 즉시 논문 작성에 착수했어요. 문자 체계의 학습 효율성 비교 연구 한글, 영어, 일본어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실험 데이터와 함께 1947년 미군정 연구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김 교수님께 초안을 보여드리고 조언을 구했어요. 김 교수님은 제 연구를 검토하시면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훌륭한 연구입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나게 되겠군요. 논문을 마무리하고 권위 있는 언어학 저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 일찍 제 연구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자신을 국무부 문화교육 담당관이라고 소개했어요. 리 교수님, 귀하의 최근 연구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오후에 시간 되실까요? 그 순간 저는 이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 훨씬 더 복잡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캠퍼스 내 조용한 카페에서 국무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제임스 윌슨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50대 중반의 단정한 차림새를 한 남성이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공무원 같았지만 그의 눈빛에선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커피를 주문한 후 윌슨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리 교수님, 귀하의 문자 체계의 학습 효율성. 비교 연구에 미군정 시절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1947년 미군정 교육부 연구 자료입니다. 하버드 도서관에서 발견했죠. 윌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 자료는 사실 열람 제한 문서입니다.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궁금하군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특별한 경로는 없었습니다. 도서관 서고에 보관되어 있던 자료였어요. 윌슨은 잠시 침묵했다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교수님, 이 연구는 한미 관계에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한국이 중요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기죠. 과거의 민감한 연구가 지금 공개된다면 양국 관계에 미묘한 파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윌슨 씨, 이건 순수한 학술 연구입니다.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어요. 윌슨은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때로는 순수한 학술 연구도 예상치 못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연구는 그는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특히 이 연구는 당시 미국의 한국 문화 정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왜 미국이 한글의 우수성을 알면서도 영어 교육을 강조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제서야 저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미국의 문화적 우월성, 특히 언어적 우월성에 대한 신화를 흔들 수 있는 역사적 증거였던 거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윌슨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연구는 계속됩니다. 이건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로서의 제 의무예요. 윌슨의 얼굴에 미소가 스쳤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물론 리 교수님이 연구를 계속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연구가 하버드 내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또 앞으로의 연구 지원금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겠죠. 그 말은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제 경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경고였어요. 카페를 나와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 연구가 위험하다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압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연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 아닐까? 저는 김 교수님을 만나 이 상황을 상의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김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저는 국무부 관계자와의 만남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이런 반응이 있을 줄 알았죠. 김 교수님의 차분한 모습에 저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김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포기는 안 됩니다. 다만 전략을 바꿔보세요. 이 연구를 직접 인용하지 말고 실험 데이터를 중심으로 논문을 재구성해보세요. 역사적 자료가 아니라 순수한 학문적 결과로 승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제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1947년 미군정 연구를 직접 인용하지 않고 제 실험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논문을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논문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정 연구에 대한 언급을 모두 삭제하고 오직 제 실험 데이터와 분석만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확인하기 위해선 더 많은 자료가 필요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가서 서울대학교의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이죠.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50여 년간 살아오면서 한국을 방문한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이번처럼 학문적 목적으로 그것도 제 정체성과 신념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안고 떠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김 교수님이 보내주신 서울대학교 연락처와 소개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며 시차 적응을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께 들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죠. 높은 빌딩들과 밝은 네온사인, 그리고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캠퍼스는 녹음이 우거진 관악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김 교수님의 소개로 만나게 된 이진호 교수는 한국어학과 역사를 전공하는 60대 학자였습니다. 이 교수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하버드에서 오신 리 교수님이시군요. 김민수 교수님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교수님의 안내로 서울대학교 도서관 특별자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교수님은 오래된 문서 상자를 꺼내주셨어요. 이건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미군정 시기의 교육정책 관련 자료입니다. 여기서 찾고 계신 연구가 있을 거예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서들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자료를 검토하던 중 마침내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어요. 1947년 미군정 교육부 연구의 원본 복사본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 본 문서보다 더 많은 페이지와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연구 결과 이후의 정책 결정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한글의 학습 효율성이 입증되었으나 미국식 교육, 체계 확산과 영어 교육 강화를 위해 이 연구 결과의 공개를 제안함.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이 연구가 묻혔다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이 교수님은 제 표정을 지켜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셨나요? 이건 한국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6.25 전쟁 이후 많은 자료가 소실되었고 남은 것들도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죠. 저는 자료를 더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연구를 주도했던 토마스 그레이 박사의 개인 메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한글은 내가 본 문자 체계 중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특히 문맹률이 높은 국가에서 이런 문자 체계를 도입한다면 교육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본국의 지시로 이 연구 결과는 제한적으로만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저는 잠시 한국에서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 딸 엘리가 교환학생으로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녀가 머물고 있는 대학 기숙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엘리는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앉아 유창하게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한글로 노트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엘리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여기 앉아요. 엘리는 친구들을 소개한 후 자신의 노트를 보여주었어요. 아빠, 한국어 배워보니까 엄청 쉬워. 3개월 만에 이 정도 쓸 수 있게 됐어요. 이걸 왜 미국이 더 연구하지 않았을까? 그녀의 질문은 제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왜 정말 그랬을까? 왜 이런 효율적인 문자 체계에 대한 연구가 억압되었을까?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거리에서 보이는 수많은 한글, 간판과 광고들을 새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 문화적 헤게모니와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언어학자로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꼈어요. 보스턴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연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는 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2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에 관한 언어학적 분석이었고, 다른 하나는 미군정 시기 언어 정책의 역사적 연구였죠. 김 교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저는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문자 체계의 효율성과 문화적 영향력 한글 사례 연구였어요.
그리고 미국 언어학회의 연례 학술대회에서 이 연구를 발표하기로 했죠. 발표 전날 밤 저는 긴장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발표가 제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나아가 학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학술대회 당일 강의실은 예상보다 많은 청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문자 체계와 학습 효율성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가진 과학적 우수성과 그것이 문해율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발표는 예상대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질문이 쏟아졌어요. 객관성을 잃은 거 아닌가? 한글이 영어보다 효율적이라니 그건 민족주의적 주장 아닌가? 저는 차분하게 실험 데이터와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모든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이건 민족주의가 아닌 과학적 결과입니다. 제 실험은 엄격한 방법론을 따랐고 결과는 명확합니다. 발표 후 몇몇 동료 교수들은 은밀히 저에게 접근해 지지를 표했습니다. 용기 있는 연구였어요. 우리도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동시에 학과 내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영어 중심의 언어학 이론을 연구하던 몇몇 교수들은 제 연구에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저는 논문을 미국 내 주요 언어학 저널에 제출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심사평은 방법론적 문제와 충분하지 않은 자료를 지적했지만 저는 그것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언어학 저널에 논문을 제출했고 마침내 게재 승인을 받았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학계 내에서 큰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내에서도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일부 동료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학과 회의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특히 젊은 학자들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은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에게 제 연구는 서구 중심적 언어학의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신선한 시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한국에서 왔어요. 제 논문이 국제저널에 게재되자 한국 언론이 이 소식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하버드 교수,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 증명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죠. 갑자기 저는 인터뷰 요청과 한국 방문 초청으로 바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심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비록 미국 학계의 일부에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지만 제 연구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내적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제가 미국의 문화적 우월성에 도전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받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진실 추구가 모든 학자의 궁극적인 의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제 자신의 정체성과 화해하게 되었어요. 제 연구가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하버드 내에서의 분위기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학 이사회에서는 이 연구가 가진 학문적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연구의 혁신성과 다문화적 관점이 하버드의 이미지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학장으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불안한 마음으로 학장실을 찾았어요. 하지만 학장은 예상외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리 교수님, 최근 연구가 큰 주목을 받고 있더군요. 하버드가 이런 혁신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학장은 제게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한글과 기타 비서구권 문자 체계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제안은 제게 있어 큰 전환점이었어요. 더 이상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확장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즉시 김 교수님께 이 소식을 전했고 함께 연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흔쾌히 동의하셨어요. 데이비드, 이제 우리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글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자 체계의 학습 효율성을 비교하는 국제적인 실험을 설계했어요. 미국,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이 참여했죠. 특히 문맹률이 높은 개발도상국에서의 문자 교육 방법론에 주목했습니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히 한글의 우수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과 서로 다른 지식 체계가 어떻게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졌던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게 되었어요. 영어만이 가장 발달된 언어라는 믿음,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가장 우수하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된 거죠. 연구 결과는 예상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OECD에서는 우리의 연구를 바탕으로 문맹률 퇴치 프로그램을 새롭게 설계했고, 여러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글의 구조를 참고한 새로운 문자 교육 방법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문해율 향상이 국가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연구의 실용적 가치는 매우 컸습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제임스 윌슨이 제 연구실을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예전과 달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리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귀하의 연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더군요.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국무부도 이제 이 연구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교육 정책에 있어서 귀하의 통찰력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윌슨의 방문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연구를 막으려 했던 세력이 이제는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역사는 종종 반복되며 학문적 진실이 정치적 이유로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으니까요. 1년 후 저는 한국학연구소의 창립을 주도했습니다. 하버드 내에 설립된 이 연구소는 김 교수님과 함께 이끌어가게 되었어요. 연구소의 목표는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촉진하고 동시에 한글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를 깊이 있게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언론과 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짧은 연설을 했어요. 진실은 감출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죠. 제가 몇 년 전 하버드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그 문서는 저의 학문적 여정만 바꾼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도 깊게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구 중심적 관점을 넘어 진정한 지식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연구해야 할 때입니다. 개소식 이후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캠퍼스의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한글로 쓰인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배우기 시작한 한국어로 쓰인 책이었죠. 저는 책을 펼치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이제 저는 제 조상의 언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어요. 이 모든 여정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과 정체성에 관한 깊은 성찰의 과정이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제 정체성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제게 특별한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지식 체계 사이에서 저는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진실은 감출 수 없다.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은 이제 제 연구와 인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찾고 알리는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버드대 데이비드 리 교수가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문서로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70년간 은폐되어 온 한글의 우수성이 마침내 세계에 알려지게 된 놀라운 여정이었죠. 한 학자의 용기가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정체성까지 찾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진실은 잠시 감춰질 수 있어도 결국 빛을 보게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놀라운 역사적 발견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숨겨진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